2학기 세계사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유럽에서 진행됐던 국민국가 건설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국민국가 건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독립 승인 이후에 서부 개척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공업국으로 성장해 가는 미국의 모습과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의 영향에 따라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독립의 움직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을 말할 수 있다. 미국의 서부 개척 그리고 남북 전쟁의 과정을 거쳐서 또다시 한번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연결 과정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IT 혁명에서 볼리바르에 의한 주도적 혁명 하에서 라틴 아메리카들이 독립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남겨진 과제들 역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is land is mine! Mine by destiny! 미국의 성장과 대립, 교과서 124페이지입니다. 미국의 성장에 대한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미국 독립혁명 이후 서부 개척을 통해서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까지 영토가 확대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불굴의 개척 정신인 프론티어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영토 확대 과정에서 루이지애나와 캘리포니아가 특색을 보이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의 위치를 파악해두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1783년 독립 당시의 영토는 동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었죠. 1803년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매입함으로써 영토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게 됩니다. 1803년은 나폴레옹이 정복전쟁에 돌입하는 시점이었고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을 겁니다. 나폴레옹은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덜하다고 판단되는 프랑스 소유의 신대륙의 땅을 미국 대통령에게 판매함으로써 전쟁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과 충돌이 아닌 평화로운 방식으로 영토를 확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행운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845년과 1846년 영토를 병합해 가고요. 캘리포니아를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획득하게 됩니다. 태평양 일대를 획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루이지애나는 프랑스로부터의 매입, 캘리포니아는 멕시코로부터 전쟁을 통해서 획득, 그 차이점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미국의 영토는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형성이 되는데요. 남부 지역은 주로 대평원과 대농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농업에 유리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북부 지역은 주로 산업지역이나 공업단지들이 밀집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공업에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의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의 씨앗을 만들어내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흑인 노예의 문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 그리고 인디언 문제 등이었습니다. 앞에서 봤던 남부와 북부의 대립 또한 큰 갈등의 씨앗으로 자리하게 되는데요. 경제구조가 기본적으로 달랐고요. 경제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무역 정책의 차이 또한 갈등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것이 노예제 문제로 폭발하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와 남부는 경제구조에서 기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북부는 공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남부는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역정책은 크게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큰 틀을 가지고 있는데, 보호무역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한 것을 보호하고 그래서 잠재력을 키워가자는 거고요. 자유무역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부분을 더 키워서 자율경쟁에서 이기게 하는 방식입니다. 북부 입장에서는 유럽과 비교했을 때 산업혁명이 뒤졌기 때문에 공업이 상대적으로 약하겠죠. 하지만 잠재력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남부 입장에서는 공업보다는 농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농업은 또 영토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유럽에 비해서 미국이 훨씬 더 유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경쟁으로 가자라는 입장이었죠. 무역정책을 어떻게 취하느냐는 북부가 사느냐 남부가 사느냐의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권력 형태에 있어서도 북부는 연방정부를 강화시켜서 주의 간섭과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선호했었고요. 남부는 주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노예제 입장에서도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북부는 노예를 노동자로 만들어서 그 노동자들을 이제 공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노예제 폐지 쪽으로 가려고 했고요. 남부 입장에서는 노예제를 폐지하면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공업지역으로 이주하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신적인 구속이 가능한 노예제 유지를 선호했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갈등의 요소가 결국은 노예제 폐지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라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북전쟁의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전쟁에 대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남부와 북부는 경제구조의 차이, 무역정책의 입장, 노예제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에 첨예한 대립관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장관계가 깨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링컨의 대통령 당선이었는데요. 링컨은 북부 출신이죠. 링컨이 당선되었다는 의미는 일단 무역정책 어떻게 가겠다는 거죠. 보호무역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말은 주의 자율권을 규제하겠다는 것이고 간섭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느끼고 있었던, 자치를 하고 있었던 남부 지역에서는 되게 큰 부담이었고 불쾌감이었을 겁니다. 결정타는 무역정책이었습니다. 보호무역정책을 취하게 되면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남부는 치명타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부 지역의 몇 개 주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 연합을 결성을 하고요. 연방을 탈퇴해 버립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남북 전쟁이 시작이 되었던 건데요. 1861년입니다. 남부 지역은 독립전쟁에 참여했었던 전쟁 영웅들이 많았어요. 리 장군부터 해서 제퍼슨 등등. 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반에는 북부보다 남부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고요.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을 잠깐 한번 지켜볼까요? 링컨의 모습입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의 아버지라고 불려졌던 인물이죠. 여기서는 이제 링컨을 상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노예 해방이 필요했던 이유는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일단은 북부 입장에서는 노예를 노동자로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었고 자신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하는 게 더 좋았죠. 그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노예 해방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푸시하고 있었습니다. 1830년에 영국에서 노예 해방이 법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이 법으로 딱 규정이 되죠. 1848년 2월 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도 노예 해방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856년에 오스만 제국에서 노예 해방이 선언이 돼요. 결정타는 1860년입니다. 1860년 러시아 제국에서 농노 해방이 알렉산드로 2세죠. 농노 해방이 선언이 됐던 겁니다. 미국에 비해서 훨씬 과거적이고 봉건적이었던 최후의 보루였던 러시아 제국마저 노예와 농노를 해방하는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미국에 노예제가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이러한 분위기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던 링컨은 노예제를 폐지하고 노예 해방 선언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북부에게도 유리했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을 통한 민주주의의 아버지로서 인류 해방의 선구자로서 우리 뇌리 속에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전쟁이 본격적으로 고도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북부 지역이 초반에 밀렸다고 했죠. 군사적으로 수적으로 좀 부족했었는데요. 흑인들이 이제 노예 해방이 되고 나서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북부 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인들에 의해서 결성되어져 있는 부대들의 활약이 남북전쟁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고요. 북부는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승기를 잡게 되면서 남북전쟁을 최종적으로 승리로 이끄는 터닝포인트를 마련하게 됐던 것이죠. 링컨은 바로 이 게티스버그 전투가 끝이 나고 게티스버그 광장에서 역사 속에 남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정부는 결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민주적이고 인류애적인 대통령 링컨이 완성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링컨은 미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로서 우리 역사, 우리 기억 속에 남으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마지막 전투였던 파이브 포커스 전투에서 북부군이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되면서 전쟁은 마지막 리 장군의 항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Resistance to the war was growing. Mr. Lincoln needed to reinvigorate the people, to explain to them, and perhaps himself, why this endless plague of war must continue. 77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up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not dedicate, we cannot consecrate, we cannot hallow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here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감동적인 장면이죠. 게티스버그의 연설. 링컨이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번역이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 조상들은 자유가 실현됨과 동시에 모든 인간은 천부적으로 평등하다는 원리가 천부인권의 원리죠. 시민혁명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입니다. 그러한 원리가 충실하게 지켜지는 새로운 나라를 이 대륙에서 탄생시켰습니다. 미국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혁명은 시민혁명의 출발점이기도 했죠.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이면서 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 정부이면서 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부 for the people로서 결코 지구상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링컨은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이 연설을 통해서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혁명의 출발로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서 링컨은 역사 속에 자신의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역사 속에 매우 중요한 인물로 자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위대한 모습의 링컨 이면의 또 다른 링컨을 심화학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 중에 약간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남부와 북부가 전쟁을 시작했을 때 초반에 남부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독립전쟁 과정에 무수한 전쟁을 경험했었던 전쟁 영웅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은 약 80년간의 시간적 텀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독립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영웅적 면모를 보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시간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그들이 주로 역할을 했었던 시기는 1840년에서 60년 사이 영토를 확대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변 열강들과 미국 사이에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었죠. 특히 멕시코와의 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캘리포니아를 획득하는 과정도 있었지. 그리고 인디언과의 사투도 있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쟁 영웅으로서 활약했었던 사람들이 주로 남부 지역에 존재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했던 부분 중에 오해의 요소가 있는 부분들 제거를 하고 그 사람들 독립전쟁이 아니라 어느 시기, 그렇죠, 영토가 확대되어져 가는 시기에 있었던 전쟁 과정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링컨의 또 다른 면모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링컨의 또 다른 면모를 살펴보기에 앞서 링컨 이후에 미국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4페이지입니다. 남북전쟁에서 북부가 승리하면서 미국은 공화국가로 성장해 갑니다. 남북전쟁의 전후 처리 과정과 산업혁명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공업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미국이 세계 최대의 공업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륙횡단 철도의 완성입니다. 1869년도에 완성이 되는데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철도망이 형성이 되면서 미국 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족한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는데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것을 토대로 산업혁명이 가속화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차별의 문제, 소외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풍부한 지하 자원입니다. 신대륙은 가장 늦게 발견이 되죠. 가장 늦게 발견이 된 만큼 개발되지 않은 지하 자원이 풍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의 특징 혹은 장점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해 보면 남부 지역은 더 넓은 평야지대죠. 대평원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농장이 형성이 되어 있죠. 다만 노예제의 폐지로 인해서 그러한 대평원과 대농장을 경영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했는데요. 이 문제를 기계화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농업이 산업화되면서 미국의 경쟁력은 훨씬 더 강화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19세기 미국은 세계 최대의 공업국가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역시 품게 되는 것이죠. 사진에서 보는 쿨리 노동자들, 고령 노동자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인데요. 주로 동아시아에서 건너온 노동자들입니다. 중국인들, 그리고 조선인들, 일본인들이었겠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 매우 열악했고요. 인종차별 또한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지금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긴 했지만 그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경험해야 했던 고통과 차별은 극심했을 겁니다. 흑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죠. 그리고 가난한 국가에서 건너온 백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 역시 남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백인 노동자들인데요. 주로 그 힘들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장에서 노동을 했었고요. 사진에서 보면 빌딩을 닦는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죠. 자, 이러한 차별과 소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통의 문제들이 미국 사회가 여전히 품고 있는 문제들인데요. 일단은 미국 사회의 변화의 과정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림자의 측면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심화 과정을 통해서 링컨에 대한 또 다른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83년 파리 조약으로 미국이 독립을 한 이후에 적극적인 서부 개척이 진행이 되는데요. 서부 개척에 의해서 미국의 영토는 태평양 연안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각국의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은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기 시작을 하죠. 미국은 남부와 북부가 산업구조가 조금 달랐었는데요. 이러한 산업구조의 차이는 남북의 대립을 심각한 형태로 드러나게 합니다. 특히 노예제 문제가 핵심이었는데요. 상공업이 발달했었던 북부의 입장에서는 노예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이들을 자유인으로 해방해서 임노동자로 활동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요. 따라서 북부는 노예제 확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노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대농장을 경영했었던 남부는 노예제 유지를 찬성했었는데요. 이 시점에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리고 링컨은 적극적으로 노예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요. 이는 노예제를 유지하는 연방과 노예제를 폐지하는 연방의 숫자 중에 노예제를 폐지하는 연방의 숫자가 늘어남을 의미하고요.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장기적인 구조, 즉 공화당의 유리한가 민주당의 유리한가 하는 정치적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남부는 링컨의 대통령 당선과 노예주를 폐지하고 공화당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특히 서부에 개척되어진 개척주들을 편입하려는 이러한 움직임들에 반발해서 연방을 탈퇴하는 탈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남북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남북 전쟁 과정에서 링컨은 공식적으로 노예 해방령을 발표하게 되고요. 해방된 노예들은 북부의 편에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분위기도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분위기였고 북부를 지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북부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되고요.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에 갈등을 수습해가는 과정, 그 속에서 또 하나의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 갑니다. 그리고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서부, 동부를 연결하는 대륙 횡단철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국가 통합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부의 승리는 공업 중심의 국가로 향해 가는 걸 의미하고요.
이 당시 산업화는 19세기 말 미국이 세계 최대 공업국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배경은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이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라틴 아메리카 역시 새로운 사회가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독립된 공화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 미국의 독립 과정과 프랑스의 혁명 과정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요.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혼란한 상황은 아주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유럽은 더 이상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에 간섭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라틴 아메리카 시장 확보를 위해서 영국은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멀로 대통령의 멀로 독트린, 멀로주의가 발표되면서 유럽의 간섭은 최대한 배제되었었고요. 이들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는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 배경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유, 평등, 박애.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의 표어입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는 지금 현재도 프랑스의 국가 표어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현재 자유, 평등, 박애를 표어로 삼고 있는 IT와 오늘날 IT의 기원이 되는 IT 독립혁명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다름 아니라 IT 독립혁명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IT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히스파니올라 섬의 서쪽 지역으로서 독립 이전에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프랑스의 식민지 시절 당시의 이름은 생도맹그였는데요. 이곳은 18세기 중반 전 세계 설탕의 40%를 생산했다고 추정될 만큼 프랑스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탕을 대규모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플랜테이션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농장과 다량의 노동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카리브해의 원주민만으로는 노동력을 충분히 충만할 수 없었기에 식민지 본국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삼각무역의 한 축입니다. 삼각무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 그림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카리브해에서 생산되는 설탕과 담배를 사들인 다음에 유럽으로 돌아가 판매합니다. 유럽의 상인들이 자국에서 옷과 술, 그리고 제조품을 아프리카로 가져와서 팔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아프리카 현지에서 노예를 사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납치합니다. 다음으로 이 노예들을 카리브해를 비롯한 아메리카 지역으로 데리고 가 그곳의 노예주들에게 판매하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유럽의 상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랜테이션과 삼각무역을 통한 노예 공급에 기반한 식민지 사회는 기형적인 인구 구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우선 플랜테이션과 노예를 소유한 백인 노예주가 있었는데 1789년 기준으로 대략 4만 명의 지주들이 생도맹그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로 백인 지주와 흑인 노예들 사이에서 태어난 2만 8천 명가량의 혼혈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는 자유 신분이긴 했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5만 명에 가까운 흑인 노예들이 있었는데 이는 백인보다 10배 넘게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생도맹그의 인구 구성을 기형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지 흑인과 백인의 비율 때문이 아니라 흑인의 출생 장소 때문이었습니다. 생도맹그에 살고 있는 흑인의 대략 3분의 2 정도가 지금의 나이지리아, 북앙골라, 서콩고 출생이었던 것입니다. 즉, 가혹한 노동 조건과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대부분의 흑인 노예들이 플랜테이션에서 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기에 끊임없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해서 사회가 유지되었던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생도맹그에 도착하는 흑인 노예들 중 절반이 1년 내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노예주들은 어차피 얼마 못 사는데 잠시 쓰고 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노예들을 더욱 가혹하게 대했고 식민지 생도맹그는 항상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시작됩니다. 혁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스 국민의회는 1789년 8월 26일 인권선언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선언하죠. 초기에 생도맹그의 백인들은 이러한 인권선언을 환영했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명분으로 식민지에 대한 본국의 간섭을 줄일 속셈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곧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이 가지는 근본적 함의를 깨닫고 태도가 변화하기. 영상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이라 할 수 있는 IT 혁명을 살펴봤는데요. IT 혁명은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혁명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흑인들의 공화국을 수립했고 가장 진보적인 형태의 변화였다는 점에서도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IT 독립 이후에 볼리바르의 활약이 두드러지는데요.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있어서 볼리바르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딴 볼리비아 등이 독립하게 되죠. 19세기 전반까지 멕시코, 브라질 등 대부분 국가가 독립하게 되면서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과는 또 다른 세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빈 체제를 흔드는 과정이기도 했었고요. 유럽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주요한 영향력을 또한 반대로 역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독립 이후의 상황은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요. 군부를 중심으로 한 독재 체제가 강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고 외세의 간섭 역시 빈번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주변국들이나 미국의 영향력도 크게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 그리고 독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 문제는 라틴 아메리카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주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었고요. 미국 독립과 프랑스 혁명이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들의 독립 의지를 자극하는 두 지역의 혁명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신뢰로 나타났었고요. 마침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상당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본국이 식민지에 영향력을 미치기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라틴 아메리카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의 움직임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었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미국에서의 멀로주의 선언은 이러한 움직임들을 더욱더 촉진시켰습니다. 멀로주의는 유럽의 간섭을 배제하는 아메리카의 독립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요. 멀로주의는 꼭 기억을 해둡니다. 최초로 독립을 했던 것은 하이티였었고요. 그리고 볼리바르에 의해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이 독립을 하게 되죠. 브라질, 멕시코 등이 19세기 전반에 독립을 이룩하게 되면서 라틴 아메리카는 전반적인 독립을 가능하게 했고요. 이러한 독립의 움직임들은 빈 체제를 동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국가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독재 정치의 등장, 정치 불안, 경제 위기 이러한 부분들은 여전히 라틴 아메리카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